이강희입니다. 민사집행의 개념과 법원 4페이지에 나오죠. 목차부터 한번 봅니다. 1. 민사집행의 의의 2. 강제집행의 의의 3. 강제집행 절차와 판결 절차의 관계. 한 페이지 넘어가서 4. 민사집행의 법원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1번과 2번 민사집행의 의의와 강제집행의 의의는 어떻게 다르냐. 교재를 읽기 전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용어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민사집행이라는 것은 민사 말고 형사도 있죠. 행정집행, 형사집행은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민사집행이다. 민사에 관한 집행이다. 그러면 사법상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민사를 집행한다 이거죠. 형사집행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은 뭐냐? 강제집행은 그 민법에 보면 임의이행을 하면 임의로 변제하고 이러면은 채권이 소멸하죠. 근데 이제 임의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389조인가요, 민법? 거기 보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그게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하는 이행 말고 임의이행의 반대말이 강제집행이다. 임의로 이행을 안 하니까 강제로 실현한다. 이게 강제라는 뜻이다. 그게 강제집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형사처벌하는 거는 강제집행 아닌가요? 그것도 강제집행이죠. 예, 범죄를 하니까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그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적이다 해서 강제집행일 거고, 행정법상의 어떤 공권력으로 집행하는 거, 행정 목적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 그것도 강제로 하면 강제집행이겠죠. 임의로 이행하면 임의이행일 거고. 그래서 강제집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실현해버린다라는 점이 강제집행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재를 읽어보면 민사집행의 의의 그 밑에 읽어봅니다. 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이게 키워드죠. 사법상의 청구권, 이거를 실현하는 거다.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 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다. 민사집행도 물론 강제적으로 하지만 사법상의 청구권 실현을 위한 절차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강제집행의 의의, 거기 읽어보면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을 국가 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다. 여기도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게 민사집행법이니까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이 될 것이고, 다만 거기에서는 강제라는 말에 중점이 있다. 강제라는 말에 방점이 찍힌다. 이렇게 이해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재의 1 민사집행의 의의를 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민사집행은 크게 그 집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하고, 집행권원이 불필요하면 임의경매라고 한다. 자,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이 민사집행법 제2편에 강제집행, 우리가 목차에서 봤는데 제3편이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고 제2편이 강제집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편과 3편을 왜 구별했느냐? 이게 이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2편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하는 집행이고, 제3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걸 임의경매라고 부르는데, 이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담보권 등기 같은, 담보권만 있으면, 뭐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담보권이 있으면 담보권에 기해서 담보권이 집행권원을 대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도 잘 감은 안 옵니다. 왜 집행권원이 필요한 거는 강제라고 부르고,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담보권도 집행권원이라고 보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냥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 담보권에 기한 집행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왜 하나는 강제집행 붙이고 하나는 임의경매라고 붙였냐. 그럼 강제와 임의, 도대체 뭐가 강제고 뭐가 임의란 얘기냐, 이런 것이 잘 납득이 안 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다. 이거는
민사소송 내지 뭐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거나 등등을 해가지고 강제이행에 민법으로 말하면 민법 제389조에서 강제이행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거라서 강제집행이라 부르는 게 아니냐. 집행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법 389조를 한번 보면서 저 뭐 용어를 구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니까요. 저걸 왜 뭐 그렇게 강제한다고 강제 임의도 거의 임의 경매에 넣어도 채무자 의사 상관없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제성을 갖고 있는데 왜 저거는 강제집행이라고 부르고 이건 또 임의 경매라고 불렀느냐? 그게 조금 잘 납득이 안 돼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민법 제389조에 보면 이렇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담보권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이행을 안 하면 그냥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담보권 실행을 해버리면 됩니다. 저당권 등기에 의해서 경매 신청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이 강제 집행과 임의경매의 차이라는 것은 민법 389조에서와 같은 강제이행을 법원에 일단 청구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 아니냐.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여기에서 집행권한을 부여받아서 하는 집행이 바로 민법 제389조 1항의 법원에 청구한 데 기초한 그러한 강제집행이고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절차니까요. 여기에 따라가는 거니까 강제집행 이렇게 불렀고 집행권을 얻어야 된다. 이 얘기고 임의경매는 이런 절차 389조의 절차가 필요 없죠. 그냥 경매 신청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필요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다. 이래서 임의경매다. 뭐 그렇게 구분한 것 같기는 해요. 이 법학자들이 붙인 용어가 별로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 오해의 소지 내지 논란의 여지는 남기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략 우리는 이런 정도로 감을 잡고 일단 강제집행과 임의경매가 다르고 민사집행법에서는 2편과 3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라 부른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임의경매에 들어가면 또 임의경매가 두 종류로 나눠져요. 임의경매에 보면 그 교재 보면 임의경매는 다시 나눈다. 어떻게?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실질적 경매고 그 다음에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 이게 형식적 경매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것을 또 이해하려면은 민사집행법 조문을 보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보면 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이 있고 이 밑에 내려가면 274조의 유치권 등에 관한 경매가 있습니다. 이게 또 잘 납득이 안 돼요. 왜냐 유치권은 담보물권 아닙니까? 다만 일반 담보물권과 다른 게 뭡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죠. 유치적 효력밖에 없죠. 그런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담보권에 속하는데 이거는 또 뒤로 뺐습니다. 274조로 빼고 264조에서는 264조를 보죠. 여기는 이제 저당권이 가장 대표적인데 전세권도 가능하겠죠. 자, 264조에 보면 이게 이제 임의경매인데 임의경매의 대표적인 실질적 경매라 부르는 건데 이거 한번 봅시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신청을 하면은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이거 뭐 저당권 등기 같은 거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신청이고 274조는 이거하고 규정이 또 어떻게 다르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 27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있고 또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또 별도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 이하 이것을 274조의 경매를 한꺼번에 부를 때는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이렇게 부르고 이것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는 일단 분류가 됩니다. 일단 분류가 되고 274조의 경매는 저 위에 263조 이하에 규정해 놓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서 하면 된다. 준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일단 이 구별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교재로 와봅니다. 아, 이게 어렵습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 아, 이건 264조구나.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가 어려워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 형식적 경매를 설명할 때는 274조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어떻게? 여기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 요게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그럼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뭔데? 실질적 경매요. 형식적 경매요. 제3의 경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교재에서 지금 딱 찍기를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가 형식 경매다. 이렇게 딱 찍으니까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빠져나갔습니다. 형식 경매가 아니죠. 아, 이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자, 형식적 경매는 일단 감을 잡아야죠. 교재가 가르치는 대로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가 형식적 경매구나. 이건 이해를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에 의한 경매하고 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뭔가 이게 실질적 경매로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또 별도로 빠져나와가지고 혼합 경매인가 그 중간지대의 경매라고 하든지 뭔가 이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자, 이래서 일단은 그러면 실질적 경매가 있고 형식적 경매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분류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판례를 한 3개를 찾아봤어요. 판례를 3개를 찾아보니까 조금 감이 잡혀요. 저도 이 판례만 보는 거지 딱 잘라서 실질적 경매 이겁니다. 형식적 경매 이겁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판례를 3개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형식적 경매를 감을 잡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형식적 경매임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 변형된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유치권 뭐 경매 이 3가지가 나옵니다. 하여튼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걸 보면서 형식적 경매가 뭔가를 감을 잡아야 되는데 자 민법 제 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274조에 따라 이 말이 없죠. 민법 1037조가 뭔가요? 민법 찾아봐야죠. 민법 법전을 빨리 열고 1037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1037조 한정승인 쪽인데 자 민법 제 1037조 민법 제 1037조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해야 한다. 이게 민법 제 1037조가 민사집행법으로 가서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이 앞에는 뭘 위해서냐? 변제기 전의 채무 변제, 배당 변제 이겁니다. 이거는 한정 승인을 했을 때 한정 승인자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이 한정 승인에 따라서 청산 절차를 밟다 보면 이 1034조부터 배당 변제를 해야 되는데 채권자들 다 불러 모으고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으로 있다. 이러면 현금화를 해가지고 돈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경매할 필요가 발생을 하죠. 그럴 때 민법 제 1037조에서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민사집행법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민사집행법 274조로 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 이걸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부분을 판례가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민법 제 1037조에 근거해서 민사집행법 274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행해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 이게 이제 형식적 경매가 나옵니다. 자, 형식적 경매가 이런 거구나. 이 형식적 경매는 이제 뭐 그 취지가 나오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정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이거는 뭐 우선 변제권 실현이 아닙니다. 자, 청산하려니까 채권자들 불러모아놓고 돈 나눠주려니까 일단 현금화를 해야 될 그런 청산의 목적이지 누가 뭐 우선 변제를 받고 그런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점에서 실질적 경매가 차이가 확 납니다. 차이가 나고
그래서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 승인자와 상속 채권자 등의 관련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일반 채권자들이 여기서 일반 민사집행,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에서는 배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일반 채권자들이 거기에 배당 절차에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 채권자들이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가 가능하냐 이거죠. 안 된다 이럽니다. 왜냐? 그거는 형식적 경매이기 때문에 배당을 그 절차 내에서 배당 요구 이런 게 허용이 안 되고, 배당을 받고 싶으면 이거 민법 1034조, 1035조, 1036조 우리가 지금 방금 민법 봤죠. 한정 승인에서의 청산 절차입니다. 배당 절차. 그 규정에 따라서 변제를 받아야지 형식적 경매, 단순히 현금화할 목적으로 누구를 배당을 민사집행 절차에서 배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치기만 해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경매에 거기 돌아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 받고 가면 민법에 따른 한정 승인의 청산 절차, 배당 절차 거기에서 할 거니까 거기 가서 돈 달라고 해야지. 요 경매하는 데 와가지고 경매법원에 와가 돈 내놔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이런 점에서 실질적 경매와 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채권자인 상속 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1034조 이쪽으로 가서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그 경매 절차에서는 일반 채권자의 배당 요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형식적 경매다. 배당, 그 절차에서, 그 민사집행 절차에서 배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돈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기 목적에 따라서 청산 목적으로 가져간다 이거죠. 거기 가서 어차피 배당할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민사집행 절차에서는 배당을 안 합니다. 이 경매 절차에서는. 돈만 바꿔줍니다. 이게 형식적 경매다 이런 얘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 경매하고 배당 요구가 안 된다는 거네. 일반 채권자가. 그런 걸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형식적 경매가. 자, 그 다음에 판례 하나 더 봅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민법 제322조 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 이것도 322조 1항 얼른 찾아봐야죠. 다 외우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만은 322조 1항 유치권 쪽이죠. 유치권도 경매 청구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죠. 자, 유치권 보면 이게 유치권 조문입니다. 유치권자는 322조 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자, 이래서 경매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민사집행법 274조 맞죠?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민사집행법 274조에서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민법 제322조 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유치권에 의한 경매, 강제경매 이게 다 다릅니다. 그죠? 강제경매는 제2편에 있는 강제집행이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게 임의경매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임의경매의 일종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임의경매 내부에서 다시 형식적 경매, 실질적 경매 나누는데, 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어디 소속인지 소속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속을 모르겠고, 어쨌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유치권도 담보권인데 얘는 왜 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아닌 거? 이 고민됩니다. 그러면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 그렇죠.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일반 담보권들은 우선 변제권이 다 있잖아요. 그럼 우선 변제권을 가진 담보권 경매와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일단 구별이 된다. 뭔가 구별이 된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민사집행법상으로 조문이 구별됩니다. 274조와 264조로. 구별이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이 법정 매각 조건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올 거니까 넘어갑시다. 일단. 자, 우선 채권자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자죠. 우선 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자의 배당 요구도 허용된다. 얘기는. 이건 그럼 형식적 경매 아니라고 봐야 되나? 그죠? 왜? 여기는 한정승인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 요구가 허용이 됩니다. 여기는 또.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일단 형식적 경매하고 살짝 다릅니다. 이게.
자, 이거 참 어려운데 저로서는 지금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 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분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료지. 이것도 하나 더 봅시다. 자, 상속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법 274조 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 절차가 형식적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면 배당 요구가 안 됩니다. 일반 채권자들이 이 경매 절차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럼 뭐 배당 요구 되는 거지 뭐. 예. 이게 진행됐다고? 그럼 배당 요구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264조에 따라서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 승인 절차에서 상속 채권자로 신고한 자, 이 사람은 한정 승인 절차에서 민법 그 1034조 35, 36조에 따라서 배당받으려고 한정 승인 청산 절차에서 배당받으려고 상속 채권자라고 거기서 신고를 해놨어요. 한정 승인자한테. 그런 자가 이 상속 부동산 지금 팔린다 이러니까 경매된다니까 거기 와가지고 다시 배당 요구를 했어요. 다만 이제 여기는 얘기가 다르죠. 예. 집행권을 얻어야 배당 요구가 되죠. 요거 집행권은 있어야 배당 요구 가능하다는 거는 나중에 또 이 뒤에 나올 거니까요. 그때 보기로 하고 이거를 왜 지우냐 요렇게 해야죠. 자, 집행권을 얻어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한정 승인 절차에 뭐 상속 채권 신고해 놓으면 배당 다 다른 데 가서 못 받는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어요. 자기가 여기 받든 저기 받든 받을 수 있는데 가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상속 부동산이 경매됐다 해서 다 형식적 경매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 한정 승인 절차에서 민법 그 몇 조죠? 그 조문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고 민사집행법 274조에 따라서 하는 경매가 형식적 경매지. 지금 그렇게 상속 부동산은 맞는데 상속 부동산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진행이 된 게 아니다 이거죠. 264조에 따라서 담보권 누가 저당권을 실행해 버린 것 같습니다. 상속 부동산이긴 한데 담보권 실행을 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이 형식적 경매가 아니잖아요. 실질적 경매입니다. 이럴 때는 일반 채권자들이 자유롭지는 않죠. 집행권을 얻어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당신 저 한정 승인 절차에 상속 채권자로 신고한지 아니냐 그거 상관없다 이거죠. 경매 절차가 지금 실질적 경매인데 무슨 배당 요구하면 되지.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상속 부동산에 관한 경매라 해서 그게 어떤 법규에 근거해서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진행되느냐 274조에 근거한 거냐 이게 문제지. 274조에 따르지 않으면 상속 부동산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실질적 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로 진행된 거고 그렇다면 이때는 일반 채권자의 배당 요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판례를 종합해보면 형식적 경매에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가 허용된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만 봅시다. 이 정도만 보고 우리 교재에서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있다. 이것을 실질적 경매와 구별을 했습니다. 이것도 판례 3개 봐보니까 시간이 엄청 가버리네요. 할 수 없습니다. 뭐. 자, 그 밑에 단락을 봅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 담보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특정 책임을 물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거는 뭐 담보권의 저당권 같은 담보권의 성질입니다. 이거는 뭐 264조 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이기 때문에 담보권이 뭡니까? 특히 저당권을 생각해보죠. 저당권은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고 그 부동산이 물적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는 거죠. 그러면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이고 특정 책임 그러니까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책임재산 일반 재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보권이 설정된 그 특정 재산에 대하여
그 담보권의 기한 책임만을 묻는 것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이런 얘기고, 강제 경매는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게 있으면 어떤 재산이라도 일반 재산을, 그걸 이제 책임 재산이라고도 부르죠. 일반 재산에 대해서 인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나 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거 있어. 그 인적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을 실행하는 거지. 특정 책임. 예, 그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설정했기 때문에 하는 그 특정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물적 책임이 아니라 인적 책임을 묻는 거다. 강제 경매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들이 두루 강제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죠. 다만 강제 집행 권한은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차이가 있고, 이해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차이가 있으나 양자는 모두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 금전 채권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가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경매한다. 출발은 집행 권한에 의해서 했느냐, 저당권 등기 등에 의해서 했느냐 차이가 있지만, 절차에 들어가면 일단 국가가 강제적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적으로 경매해버립니다.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경매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자, 이러한 점 때문에 법은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도 강제 경매에 관한 규정 전부를 준용한다. 268조. 자, 여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여기 보면 이제 뭐 쭉 특별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268조 준용 규정에 가보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제79조 내지 제126조, 이게 지금 강제 경매 절차의 규정의 골자 핵심입니다.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이거를 전부 다 준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등기부에 근거해서 경매 신청을 한다는 점만 다르지, 절차 진행에 들어가면은 모든 절차가, 핵심적인 절차는 거의 강제 경매 절차를 그대로 이용해 버리기 때문에 규정 전부를 79조부터 126조까지 전부를 준용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편의 총칙 규정도 일부 준용. 강제 집행의 총칙 규정. 총칙 규정. 이게 총칙 규정이죠. 이것도 임의경매의 일부가 준용이 되고, 특히 강제 경매에 몇 조죠? 강제 경매에 들어가면은 여기 79조 집행법은 여기서부터 162조면 이 전부 다 합니다. 거의 다. 162조. 아우, 강제경매 여기까지. 강제경매의 조문을 전부 준용을 했고, 총칙 규정은 일부만 준용한다. 총칙 규정의 일부는 법전이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275조 준용 규정에 보면 총칙 규정은 일부만. 자, 여기 있죠. 이 편에 규정한 경매 등 절차에는 42조 내지 44, 46 내지 53 요것만 준용한다. 총칙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준용한다. 자,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뒤에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 강제집행의의로 넘어갑니다.